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애청자 여러분. 저는 전주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제 사연은 벌써 8년 전 일입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상처로만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요즘은 시월드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야 흔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분명 불행한 미래가 보였는데도 제 발로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바보 같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결혼 생활 3년 내내 제가 남편에 비해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마음먹고 나서야 제가 그 집안 못된 사상에 세뇌당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결핍과 트라우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며 사연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결혼할 때까지 아빠와 두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의 나이가 되고 저도 이혼이라는 걸 해보고 나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건 정말 큰 상처였어요. 아빠가 우리를 맡아 기르기로 하고 엄마는 집을 나가셨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저희를 양육을 잘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빠는 사업 실패하고 이혼한 자기 처지를 늘 비관하셨고 술을 마시기만 하면 늘 화풀이를 저희한테 하곤 했습니다. 니들만 없었으면 내가 이러고 안 살 텐데. 밥만 축내고 돈 잡아먹는 년들. 당장 나가라. 네 엄마랑 살지 왜 나한테 줄줄이 붙어서 힘들게 해? 아빠가 술을 먹고 오는 날이면 저와 제 동생들은 집을 나가 아빠가 잠들 때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언니, 나 배고픈데 내일 학교 갈 때 도시락 못 사? 반찬도 없는데. 언니가 이따 아빠 지갑 뒤져서 돈 있나 볼게. 소시지라도 사서 싸줄 테니 걱정 마. 한창 먹고 자랄 나이인 고등학교, 중학교 저희 자매들은 그 시기에 맛있는 걸 먹고 자란 기억이 없습니다. 제 동생들은 그때 중학생들이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때 동생들을 생각하면 가여워서 때때로 눈물이 나곤 합니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제 성격상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우리 집의 사정을 말하지 못했었죠. 엄마는 이혼하고 나서도 저와 동생을 챙겨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빠가 용돈 안 준다며? 엄마가 통장으로 돈 보낼 테니까 동생들하고 꼭 사 먹어. 엄마가 얼른 자리 잡아서 너네들 도와줘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자. 응? 하지만 그때는 저희를 두고 나가버린 엄마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건 아빠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였고 저희는 가족 모두가 살던 집에서 허름한 주택가 1층에 이사와서 살게 되었고요. 아빠도 거기서 사업을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못해 딸들을 맡았으니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다행히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자매 중에 유일하게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대학에 진학하자 첫 등록금을 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등록금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네 동생들은 공부를 못하니 어차피 대학교 안 갈 테지만 너는 기왕에 간 거니 열심히 하고 졸업해서 취직해라. 아르바이트 같은 거에서 돈 모으면 등록금이야 금방 마련하지 않아? 등록금 지원이 힘들 거라는 아빠 말에 야속했지만 학기마다 알바와 과외를 해서 겨우겨우 휴학하지 않고 대학교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힘들 땐 엄마가 학비를 보태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의 불화를 눈으로 보면서 커서 그런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아빠 때문에 남자가 싫어 이성교제도 하지 않고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해에
친구가 급하게 땜빵해달라며 나간 미팅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냥 자리를 채워주려고 나간 자리였는데 어찌하다 보니 서로 가까운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저보다 6살이 많았는데 저는 나이 차이가 나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아빠한테 받지 못했던 그런 보살핌을 이 사람은 나한테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도 내가 싫지 않았는지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나게 되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졸업반이었고 그 사람은 군대 다녀와서 수능을 다시 보고 명문대에 입학한 사람이라 저보다 1년 학번이 낮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을 해야 했던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고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취업에 성공한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 데이트 비용이며 먹는 거며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면 거의 제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었어요. 차값이나 학원비를 대주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돈을 많이 쓰는 걸 그 사람도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유정아, 매번 고맙다. 나중에 오빠가 취직하면 그때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많이 하자. 응, 나중에 오빠 합격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지금은 미안해하지 말고 무조건 한 번에 붙을 것만 생각하자. 다행히 남자친구 역시 임용고시에 한 번에 합격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둘이 직장도 다니게 되었으니 이제 결혼하고 잘 사는 일만 남았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제가 다른 사람도 만나보지 않고 이 사람만 보며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건 어린 시절 불행했던 가정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남편과 결혼하면 나도 뭔가 남들과 비슷하게 아니 더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요. 또 학벌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도 잡았으니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얄팍한 계산도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서로 좋아서 연애를 했다지만 제가 느낀 건 남편과의 연애에서 저는 항상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 하시죠? 제가 딱 그랬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저는 연애할 당시 자존감이 무척 낮았고 우리 집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생각을 해서 항상 남편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입장이었어요. 항상 제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제가 울면서 붙잡는 그런 식의 연애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기간이 핑크빛으로 기억이 되지는 않았어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고 인정받기보다는 항상 남편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많답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연애를 이어갔는데 사귀기 6년째 되던 28살에 결혼하잔 말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안 돼? 나는 오빠가 집 해오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가진 걸로 시작해서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그러자. 어? 유정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직 너는 대출도 있고 돈도 없잖아. 너네 집에서 보태줄 형편도 안 된다며? 좀 더 있다가 결혼하자. 내가 결혼하면 누구랑 하겠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은 각자 직장 생활 열심히 해보자. 어쩌다 보니 항상 결혼에 목을 매는 사람은 제 쪽이었습니다. 저는 안정된 가정을 얼른 꾸리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동생도 자리 잡는 거 도와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아빠의 그늘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해 많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안 되는 날도 많았고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어쩌다 만나면 누구와 그리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는지. 우리 학교 국어 선생이 있는데 24살이래. 졸업하자마자 들어왔는데 선생들이 아주 이쁘다고 난리야 난리.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닌데
내가 총각이라니까 주위에서 자꾸 나를 그 선생하고 엮는 거야. 나 참 곤란하게. 여자친구 있다고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하면 시들해질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소개팅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은 말했지. 오래 사귄 여자친구 있다고.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자기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자신 있게 말했지만 남자친구의 솔직함이 때로는 제게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도 좋았겠죠.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여자가 꼭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테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완전 쓰레기는 아니라 저를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 추측인데 그 사람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기보다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난 것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연애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투정을 부리자 그 사람은 너무도 쉽게 이별을 말하더라고요. 우리 시간을 좀 갖자. 네가 싫어진 건 아닌데 너랑 우리 집이 너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결혼한 여자 데려올 때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었는데 너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 너네 집 이혼한 것도 아직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렸거든.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때 바보같이 저는 그 사람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짐의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가장 큰 진리를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울며 매달리고 찾아가고 제가 그랬습니다. 6년의 시간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내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을 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었던 저는 결국 저를 바닥까지 낮추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바보 같은 연애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저를 그 사람이 다시 받아주더군요. 결국 다시 만나기로 하고 결혼까지 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이 서로의 집에 인사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빠에게 남편감을 인사시켰어요. 저희 집에는 허락을 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게 아빠는 같이 살기만 했지 제게 부모 역할을 해준 게 없었던 사람이라 그냥 신랑감 얼굴만 보여준다는 의미였어요. 남편을 보고 아빠가 그러셨죠. 결혼하는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집 형편이 이런 건 알고 있지? 내 딸 공무원인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 집에서는 그냥 땡큐겠지. 아빠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지더군요. 아빠, 제발.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할 생각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아빠는 딸이 시집 간다는데 돈 없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딸 직업이 철밥통 공무원이고 데려온 신랑감이 교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고 시댁에서도 제 직업 하나면 만사 오케이일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남편은 아빠를 만나고 나서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몸둘 바를 몰랐고요. 그때는 제 조건이 남자 입장에서 정말 결혼하기 싫은 조건이라 생각했고 저는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 사람 눈치만 살폈어요. 친정 부모 복이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이런 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후회됩니다. 그 후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는데요. 세월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이때 시모를 만나고 결혼을 때려치웠어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정말 저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시모가 저를 쳐다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것을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고 온 매무새와 행동거지를 유심히 보시는 걸 다 느낄 수 있었어요. 키가 좀 작구나. 나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 애나 잘 낳겠니? 여자가 때 가리고 와야 하는 법인데 어쩜 너는 이리 까무잡잡하냐?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죠. 엄마, 처음 본 자리에서 실례되게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유정아, 일단 앉아. 밥부터 먹자. 남편은 일단 제 편을 들어주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 나 공부할 때 유정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28살이고 우리 만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 결혼할 거니까 우리 집 얻는데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알겠지만 우리 모은 돈이 많이 없어. 유정이 집도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예비 시모는 남편의 말을 중간에 끊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공부할 때 네 여자친구가 도와준 건 대단한 거고 엄마가 맨날 밥 해다 바치고 학원비 대주고 한 건 기억 안 나니? 그래, 어디 산다고? 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들었는데 그럼 부모님은 언제 이혼한 거야? 저는 처음 만나 갑자기 이런 집안 사정을 물으시는 어머니가 불편했지만 대답을 해드렸죠. 네,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혼하셨어요. 지금은 엄마랑 전화 연락은 하고 있고요. 그럼 재혼하신 건 아니지? 나는 내 아들이 이혼 가정이랑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해서 장인장모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싫다. 아들이 좋다니 결혼을 시키긴 한다마는 속상해서 원. 저는 예비 시모의 한탄을 들으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일 없어요. 이혼하고 나갔으면 끝인 거지. 나도 그런 분을 장모라고 챙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안심해, 엄마.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속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볼 생각이 없다는 그 말이 이해가 가면서도 참 서운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남편 또한 시모 속에서 나온 자식이란 걸요. 남편은 저와 연애하면서 항상 제 부모가 이혼한 사실이 우리 결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며 말하곤 했었거든요. 자기는 머리 아픈 게 싫다면서요. 결혼도 순탄하게 흠없는 여자와 하고 싶다고 했었죠. 부모의 이혼이 내 흠이 되는 거구나.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 번은 제가 고민하다 그 사람에게 엄마를 만나지 않겠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빠, 우리 엄마한테는 결혼 전에 인사 안 해? 나 엄마랑 연락 계속하고 사는 거 알잖아.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엄마도 오빠 궁금해하고. 이혼했는데 너네 아빠만 인사하면 되는 거지. 너한테는 엄마지만 나랑은 남남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따로 인사 다니면서 골치 아픈 거 싫어. 그 사람은 엄마를 만나는 걸 거부했고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서운해 하셨지만 저한테 오히려 미안해 하시면서 괜찮다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때 남편을 너무 좋아했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이라는 무덤을 스스로 파게 된 거죠. 왜 제 잘못도 아닌 부모님의 이혼을 부끄럽게 여기고 저의 흠으로 인정하고 말았을까요? 그때의 어리석은 저에게 지금의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결혼이라서 그랬을까요? 결혼 준비를 하는 것도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 드레스부터 가구 고르는 거, 살림살이까지 모두 어머니의 간섭을 받으며 결혼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장을 잡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큰아들 결혼은 호텔에서 시키려고 했다. 근데 너희 집안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예. 너는 진짜 남편 잘 만난 줄 알아라. 결혼할 때 너처럼 돈 안 들이고 하는 애가 어디 있다니? 네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모르나 본데 너처럼 시집가는 애 없다. 이렇게 모질게 던지는 말에도 저는 예, 어머니. 제가 살면서 잘하는 걸로 갚을게요. 이렇게 바보같이 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되니까 다 잘 지낼 줄만 알았던 저의 바보 같은 착각이었죠. 그렇게 잘난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은 왜 안 해주신 건지 30년 된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전세가 4천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전셋값 지원해 주셨고 모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던 저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었어요. 예단으로 1,000만 원 드리고 친정엄마가 1,000만 원 보태주신 걸로 혼수 마련하고 결혼 비용으로 썼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엄마는 제게 그러셨어요. 엄마가 너 결혼하는데 많이 보태주지 못해 미안해. 결혼식장에 가고 싶지만 네 아빠랑 마주치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대신 멀리서 지켜봐 줄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최서방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같아서 우리 딸이 힘들을까 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네. 엄마, 아니야. 엄마도 힘든데 뭐하러 돈까지 그렇게 보내주고 그래. 엄마, 나 잘 살게. 너무 걱정하지 마. 유정아, 결혼해서 잘 살겠지만 만약에 힘들면 참고 살지 마. 응? 혹시나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거야. 너 일찍 결혼하는 거 엄마는 너무 가슴이 아파. 30 넘어 천천히 해도 되는 걸 왜 그리 도망치듯이 결혼을 하니? 엄마는 딸 결혼식에 당당히 참석 못하는 걸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결혼할 때까지도 시댁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는 아직 대출까지 껴있고 생활비며 대출금을 아들 둘이 보태가며 살고 있었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희는 이제 둘이 벌고 안정된 직장도 있으니 매달 나한테 100만 원씩은 보내주었으면 좋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들을 둘 키우며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결혼을 했잖니? 너도 그렇게 알고 매달 100만 원씩 내 계좌로 보내도록 해라. 저는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가슴에 돌덩이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어요. 100만 원이면 제 월급의 절반을 그냥 보내라는 말이었죠. 마음속에서는 싫다는 말이 메아리 쳤지만 어린 저는 그때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안정이 되기는커녕 결혼 전보다 더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불만만 늘어놓았고 내 인생이 상대방 때문에 잘못돼가고 있다고 말하며 싸우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또 연애 때는 몰랐던 남편의 단점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출근할 때 입는 작옷 하나 다릴 줄 몰랐고 같이 밥을 먹어도 차리는 것부터 치우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질 않았어요. 청소는 물론이고 본인이 변기에 흘린 오줌 자국도 닦을 줄을 몰랐습니다. 서로 불만이 쌓여 싸우게 되면 상대방이 힘든 점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고요. 맞벌이를 하느라 저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힘든데 남편이 도와주는 건 거의 없으니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말다툼을 하면 남편은 제게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너한테 사기 결혼당한 거나 다름없어. 나 솔직히 너네 집처럼 콩가루인 집 처음 봤어. 내가 의리 지키겠다고 우겨서 결혼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지. 병신같이 그때 때려치웠어야 하는데. 내가 그랬지? 너랑 나는 안 맞는다고. 왜 맞지도 않은 결혼하자 그래서 서로 힘들게 하냐? 지금 같으면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봤어. 다른 남자였어 봐. 너랑 결혼했을 것 같아? 뭐? 우리 부모가 그런 게 내 잘못이야? 나 남들한테 흠 안 잡히려고 열심히 살았어. 당신 집에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하래? 당신 정말 비겁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고 정말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여자인 건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나는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더 주눅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남편은 선생이라는 칼퇴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귀가 시간이 항상 늦었습니다. 주 3회 이상은 항상 술자리가 있거나 외식을 하거나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거나 하는 일이 점차 늘어갔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정말 크게 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자리를 내서 늦어도 사회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터치를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초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수십 통을 해도 연락이 안 되니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집에 기어들어오더군요. 저는 무척 화가 났었어요. 외박만은 참을 수가 없었죠. 밤새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별의별 상상이 다 들고 나중에는 혹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걱정까지 했는데 멀쩡히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내가 전화한 거 봤어, 안 봤어? 대체 뭘 했길래 밤을 새우고 오는 거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절대 이상한 짓 안 하니까 걱정 마. 동료 선생님들하고 술 먹다 보니 늦어졌는데 대리비 아까워서 차에서 자고 들어온 거야.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지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 다른 선생들은 가정이 없어? 집에서 뭐라 안 한대? 하루가 멀다고 그렇게 회식을 하는데 말이 되냐고. 야, 그만해. 너랑 결혼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그냥 원래 살던 직장 근처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 내가 너 때문에 평생 서울서 살다가 여기까지 와서 2시간씩 출퇴근하는 거 정말 진절머리가 나, 나도.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에게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뭐든 처음이 어렵고 그 다음은 쉽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그 이후로 외박을 밥 먹듯이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술자리 후 대리를 하면 집이 멀어 대리비가 많다는 게 이유였죠. 계속 반복이 되니 저는 싸우는 것도 지쳐 저는 잔소리하는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남편에게 온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본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일단 청구된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는 것에 우선 놀랐고 사용 내역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안마방 결제 금액과 모텔비, 그리고 상호도 생소한 주점의 결제 내역들. 나는 월급 쪽에 시어머니에게 생활비까지 보내고 사고 싶은 거 하나 못 사는데 돈을 펑펑 써대는 남편이 너무 미웠죠. 연애할 때는 남편이 이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기 관리도 잘하던 사람이었기에 결혼 후 달라진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지친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속의 울분이 솟구쳤어요.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밖에서 외박하고 다니는 거 여자랑 자고 다니는 거더라? 여자 생겼니? 이제 정말 막 나가자는 거구나.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뭐 애인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아? 깊은 관계 아니야, 그런 여자들은. 뭐? 그럼 못 파는 여자들이랑 하룻밤 놀았다는 거네? 주위를 좀 둘러봐. 안 그런 남자들이 있나? 이게 바람이냐? 남자들은 다 그러고 놀아. 당신이 그러고도 선생이야? 이젠 진짜 지친다. 그냥 이혼하자. 맨날 결혼한 거 후회된다며. 내가 이혼해 줄게.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나 돈 못 주는 거 알지? 이 집도 우리 엄마가 해준 거다. 나가려면 조용히 몸만 나가. 걱정 마. 꼴랑 4천 가지고 유세는. 나는 집 얻을 돈 있으니까 당신 걱정이나 하셔. 네가 돈이 있다고? 너 어디서 돈 빼돌렸냐? 믿을 구석도 없는 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엄마가 믿을 구석이야.
엄마가 준 돈 있으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은 여기서 끝내고 싶다. 당장 끝내. 그런데 제 말을 듣더니 순순히 이혼하자 그럴 줄 알았던 남편놈이 갑자기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더군요.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 초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엄마에게 털어놓았었습니다. 그때 이혼하고 싶다며 우는 제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엄마, 최서방이 내가 싫은가 봐.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대. 결혼하고 나서도 저렇게 방어하는데 이거 서로한테 못할 짓인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아, 유정아, 힘들어서 어떡하니? 근데 너 그냥 무턱대고 이혼하면 안 돼. 엄마가 해봐서 잘 알아. 여자가 돈 없이 그냥 이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들어도 그 인간이랑 절대 싸우지 말고 그냥 무시해. 그리고 너는 너 할 일 하면서 돈 모아. 너 그 집도 네 시댁에서 해준 거라며? 기다려봐. 엄마가 생각이 있으니까 너는 악착같이 우선 돈부터 모아라. 엄마는 제게 이혼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며 최대한 시간 끌어 돈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유정아, 이거 받아라. 이거 엄마가 집한 돈이야. 중요하면 세금 많이 낼 것 같아서 엄마 통장에 그냥 넣어놨어. 이걸로 너 집 얻고 이혼해.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 엄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받아도 돼. 너 그동안 동생들 챙기고 힘들게 살았잖아. 이거 엄마가 나중에 노후에 살려고 분양받은 아파트야. 대출도 없는 거고 지금 많이 올랐어. 엄마는 그래도 지금 편하게 살잖아. 너 힘든데 엄마가 어떻게 두고 보니? 이걸로 집 얻고 그 집 하고 끝내. 엄마는 재혼하기 전 마련해 놓은 아파트를 팔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와 동생들 목 주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엄마 말을 듣고 결혼해서부터 쭉 힘들어도 돈을 모아왔고요. 그런데 제가 돈이 있어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걸 안 남편은 어떻게든 제게 그 돈을 뜯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기를 거부하길래 저는 혼자 합의 이혼 신청서를 시댁에 들고 가서 어머니한테 들이밀고 이혼하겠다고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얘기 들으셨죠? 다른 건 참아도 오입질하고 다니는 남자랑은 못 살아요. 저 이혼할 거예요. 여기 이혼 합의서예요. 남편이 도장 안 찍으려고 해서 여기 가져왔어요. 어머니도 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마음에 드는 며느리 새로 얻으세요. 이혼? 누구 맘대로? 너 이번 달 생활비 안 넣은 게 이것 때문이냐? 얘기 들어보니 네 친정엄마가 돈 좀 해줬다며? 너 그 돈 믿고 이혼하자 그러는가 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너 결혼할 때 꼴랑 예단비 1,000만 원 해왔지? 너 내 돈 더 보태서 친척들한테 예단 돌린 건 아니? 이혼하더라도 그거 갚고 이혼해라. 니들 집 얻어주느라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내놓고 해온 것도 없이 내 아들 뺏어가서 아들 월급까지 네가 받아가며 살았으니 그러기 전엔 여기 도장 못 찍어준다. 알겠어? 그게 대체 무슨 억지세요? 집 보증금은 어차피 어머니가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 돈은 이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저희 엄마 돈이에요. 아시겠어요? 전 그렇게 나오시면 저 소송하는 수밖에 없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돈 많이 못 벌어서 이제 어머님한테 돈 못 줘요. 이혼하면 어머니 아들 월급 다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게 다 있어?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말렸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혼한 집 자식은 안 되는 거야. 결국 지 부모 따라하게 돼 있다니까. 여기 제대로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전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내일까지 도장 안 찍으면 바로 소장 접수할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제 짐 다 빼서 새로 얻은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위자료고 뭐고 합의 이혼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더러운 꼴 보며 소송을 해야겠더군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폭언과 시어머니의 폭언 내용을 녹음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여자와 자고 다닌 증거도 냈고요. 마음고생이 참 심하셨네요. 어쩜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아이 안 낳고 빠져나오시는 게 다행입니다. 사모님이 당한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남편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 사모님을 정서적으로 조종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절대 있는 그대로 인정 안 해요.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장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당하는 사람이 자기 탓을 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최대한 위자료 받아들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참고 살려고만 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요. 위자료 최대한 받아주세요. 남편 놈은 제가 집을 나가는 걸 예상한 건지 전화로 그러더군요. 너 마음대로 해봐. 네 뜻대로 안 될걸? 너 이 집에서 제 발로 나간 거 너한테 불리하다는 거 몰랐냐? 네가 소송한다면 나도 대응할 거니까 장난까지 말고 조용히 돈 나눠서 그냥 나가라. 무슨 돈을 나누냐? 난 애초에 그 집 보증금 가져갈 생각도 안 했어. 알아? 기왕에 소송한 거 나도 위자료 끝까지 받아내고 끝날 거야. 당신도 우리 엄마 돈 탐나면 어디 주장해봐. 무슨 개소리 하나 들어줄게. 우리 엄마가 예단비 더 보탠 돈 1,000만 원이랑 나 결혼할 때 든 비용 그리고 우리 집 얻을 때 대출 받은 거 2천 그거 내놔. 우리 집에서 돈 더 냈으니까 그거 내놓고 꺼지든가. 무슨 개소리를 저렇게 하는지. 내가 법대로 한다니까 자기도 법대로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연애를 했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렇게 초한 사람이었어요. 이혼이 상대방의 밑바닥에 악한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어떻게든 제게 조금이라도 돈을 뜯어내려고 발악을 했지만 결과는 당연히 제가 위자료 2천 받는 걸로 판결받고 끝났습니다. 원하던 금액은 아니었지만 남편 놈도 돈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그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이혼 절차 마무리되던 날 참 슬프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고 숙이고 들어간 결혼을 한 결과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혼 후 저는 마음의 병까지 생겨 한동안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었습니다. 직장과 일만 오고 가며 살다가 다행히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어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전 남편 놈한테 너무 학을 뗀지라 남자를 만나도 절대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살겠다 결심했었는데요. 남자들이 다 그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진 않더라고요. 같은 직장에서 제가 좋다면서 이혼한 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사람을 밀어내면서 늘 했던 말이 이랬습니다. 저는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해요. 제 부모님 저 어릴 때 이혼하셨고요. 아빠랑은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엄마는 재혼하셨어요. 결혼하면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편하게 만나요. 결혼 같은 거 전 할 생각 없어요. 그게 유정 씨 잘못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한 게 우리 결혼 못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유정 씨가 좋아서 결혼하자는 건데.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한테 유정 씨 이혼한 적 있다는 건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 적어도 유정 씨 부모님 이혼하신 거 가지고 트집 잡으시는 분들 아니고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유정 씨 상처받은 거 제가 다 감싸줄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날 한번 믿어봐요.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하는 감언이설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2년 넘게 만나면서 이 사람은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어린 시절 치유받지 못한 결핍과 트라우마도 배우자를 잘 만나면 치유가 되는 거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사니까 정말로 제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늦은 나이에 아이도 낳고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며 잘 살고 있네요. 제가 지금 남편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저 솔직히 예전 생각이 나서 엄청 벌벌 떨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도 어쩜 이렇게 바르고 이쁘게 자랐니? 네가 잘 되니까 동생들도 다 잘 된 거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우리 아들놈이 많이 부족하지만 너한테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거야. 세상 다정한 놈이다. 나도 너를 내 딸로 생각하고 잘해줄 테니 아무 걱정 마라. 물론 며느리가 딸이 될 수도 없고 제가 아들에게 부족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배우자가 얼마를 벌고 직업이 뭐고 시댁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조건은 살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위험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은 한 달만 만나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울게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 기본적인 사고방식, 가족들의 정서 이런 거 참 중요하고요. 제가 만약 다시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 8년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간 그 자리에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지금 너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다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말라고요. 혹시 힘든 연애를 하고 있거나 남편에게 쩔쩔매며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제 사연 들으시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리 힘든 이별이 와도 내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나중에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부끄러운 제 과거 얘기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